강남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오후는 언제나처럼 끓어오르는 욕망과 차가운 이성으로 가득했다. 빌딩 숲 사이를 흐르는 강물처럼 자동차 행렬이 이어졌고 그 중에서도 가장 묵직한 존재감을 뽐내는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유려하게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다. 차량의 뒷좌석에는 넥서스 코어의 대표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창밖의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았고 모든 것을 관통하여 허공을 향하는 듯했다. 강지훈은 얼음 요새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남자였다.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국내 최고의 투자 기술 회사를 이끌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성공한 자의 여유나 기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언제나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 그리고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그의 방식은 경외와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에게 인간관계란 계산 가능한 리스크 관리의 영역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가 아주 사소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의 차량이 신호대기에 걸렸을 때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강철의 흐름을 막아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존재들 때문이었다. 운전기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보고하기 전 강지훈은 이미 전방의 이질적인 풍경을 포착하고 있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듯 4명의 아이들이 서서 그의 차를 정면으로 막아서고 있었다. 아이들은 대략 대여섯 살 정도로 보였다.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색깔만 다른 옷을 맞춰 입은 모습이 누가 봐도 형제임을 짐작게 했다. 그들은 거대한 마이바흐 앞에서 조금도 주눅든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작은 어깨는 단단했고 얼굴을 향해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 속에서 그들의 눈빛은 나이에 맞지 않게 총명하고 대담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의 일정은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고 이런 예상 밖의 변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경호팀에 연락해서 처리해. 그의 목소리는 차량 내부의 서늘한 공기처럼 낮고 건조했다. 운전기사가 막 인터컴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아이들 중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자아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주변의 소음을 뚫고 그의 차량까지 들릴 만큼 강단 있게 외쳤다. 강지훈 대표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죠. 저희는 당신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신에 차 있어 행인들의 발걸음마저 멈추게 만들었다. 강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아이의 태도가 그의 흥미를 끌었다. 저것은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장난이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목적의식이 뚜렷한 행동이었다. 어디선가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을 파파라치나 경쟁사의 공작일 가능성을 먼저 떠올렸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은 너무나도 맑고 진지했다. 거짓이나 악의가 담겨 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투명했다. 경호원들이 즉시 차에서 내려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위압적이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아이들을 설득하려 했다. 얘들아, 여긴 위험하단다. 길을 비켜주지 않겠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하지만 아이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그들은 경호원들의 등장을 예상했다는 듯이 침착하게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다시 한번 첫째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입을 열었다. 그의 이름은 강하준이었다. 저희의 보호자는 바로 저 차 안에 계신 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 저희를 막지 마세요. 그 순간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기자들이 순식간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폭죽처럼 터져 나왔고 조용했던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경호원들의 저지선을 뚫고 마이크를 들이밀며 소리쳤다. 강지훈 대표님, 이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아이들이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사실입니까? 넥서스 코어의
숨겨진 스캔들입니까? 질문들은 날카로운 파편처럼 강지훈의 고요한 세계에 꽂혔다. 강지훈은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이 상황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첫째 아이들을 무시하고 떠난다. 하지만 이는 냉혈한 CEO 아이들을 버리다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낳을 것이다. 둘째 경호원들을 시켜 강제로 아이들을 해산시킨다. 이는 더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셋째 차에서 내려 아이들과 대화한다. 이것은 기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을 던져주는 꼴이다. 그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짧은 순간, 두 번째 아이, 똑 부러져 보이는 여자아이가 품에서 작은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다. 아이의 이름은 강서아였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그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카메라를 향해 들어보였다. 화면에는 놀랍게도 5년 전 강지훈의 사진과 한 여인의 사진이 나란히 편집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유전자 검사 예측 일치율 99.99%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과학적인 근거는 충분해요. 저희는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러 온 거예요. 서아의 목소리는 하준이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훨씬 더 폭발적이었다. 강지훈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5년 전 그의 기억 속에서 통째로 도려내고 싶은 지독한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얼룩진 그 시간. 사진 속 여자는 분명 그가 아는 얼굴이었다. 한때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유일하게 녹였던, 그리고 결국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났던 여자 한서연이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다. 어떻게 저 아이들이 한서연을 알고 5년 전의 일을 아는 거지? 그리고 저 말도 안 되는 유전자 검사 예측은 또 무엇인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이었다. 감정은 곧 약점이었고 약점은 언제나 적에게 이용당하기 마련이었다. 그때 세 번째 아이, 유난히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아이가 경호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아이의 이름은 강도윤이었다. 아저씨, 많이 당황하셨죠. 저희도 아빠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저희 아빠. 아니, 강지훈 대표님은 마음이 많이 아픈 분이거든요. 저희가 고쳐드려야 해요. 아이의 말은 너무나도 순수하게 들렸지만 그 내용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다. 노련한 경호원조차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세 명의 언니 오빠, 뒤에 서 있던 막내 여자아이 간예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차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차가 멈춘 지 6분 28초가 지났어요. 대표님의 평균 의사결정 시간은 1분 30초. 지금 대표님은 평소보다 4배 이상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줄 거니까요. 아이의 분석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했다. 강지훈은 마치 자신의 머릿속을 해킹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 아이들은 평범하지 않다. 이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저 작은 천재들이 철저하게 계획한 결과물이다. 이 자리에서 이들을 떨쳐내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큰 혼란만 야기할 것이다.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여야만 했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톤 더 낮아져 있었다. 아이들을 차에 태워. 운전기사와 경호원들은 놀랐지만 그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강지훈의 세계에서 불문율이었다. 경호원들이 길을 열자
4명의 아이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마이바흐를 향해 걸어왔다. 마치 개선 장군처럼. 기자들의 플래시는 더욱 광적으로 터져나왔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최고조에 달했다. 아이들이 차에 오르기 직전 리더인 하준이 뒤를 돌아 카메라를 향해 선언하듯 말했다. 오늘부터 저희의 아빠 만들기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모두 지켜봐 주세요.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마이바흐 내부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그 정적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이전이 텅 빈 고요함이었다면 지금은 폭풍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맞은편에 나란히 앉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네일상의 눈동자를 마주했다. 아이들의 눈빛은 제각기 달랐다. 하준은 도전적이었고 서한은 분석적이었으며 도윤은 호기심 가득했고 예리는 차분했다. 이름이 뭐지? 강지훈이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온기가 없었다. 하준이 대표로 대답했다. 저는 강하준입니다. 이쪽은 제 동생들 서하도윤 그리고 예린입니다. 아이는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성을 강씨라고 밝혔다. 그것은 조용한 선전포고였다. 강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금은 질문을 할 때가 아니었다. 먼저 이 상황을 분석하고 아이들의 배후를 파악하고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여자의 이름, 한서연만이 맴돌았다. 5년 전 그의 프로젝트 핵심 데이터를 훔쳐 경쟁사에게 팔아넘겼다고 알려진 여자. 그가 난생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지만 결국 가장 차갑게 배신했던 여자. 그녀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인가? 돈복수 아니면 정말로 이 아이들이 그의 아이들이란 말인가? 강지훈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날 이후로 그는 그녀의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다.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여 인파를 빠져나갔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그의 견고했던 얼음 요새에 4명의 작은 침입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무력이나 교활함이 아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의 성벽을 흔들었다. 강지훈은 다가올 폭풍을 예감했다. 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이 이 작은 아이들의 손에 의해 강제로 열리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피하지 않고 맞서야만 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명성처럼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최고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이바흐가 고요하게 지하 주차장의 전용 구역으로 들어서는 동안 내 아이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빛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호화로운 풍경에 대한 감탄보다는 미지의 영역을 탐사하는 분석가의 예리함이 깃들어 있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상승하여 펜트하우스 현관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처음으로 그의 얼음 왕국에 발을 들였다.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차가웠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온기가 아니라 정제된 공허함이었다. 흙과 백 그리고 회색으로만 이루어진 인테리어는 마치 색을 잃어버린 세계 같았고 최소한의 가구들은 예술 작품처럼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군데군데 놓인 거대한 관엽수 몇 그루가 전부였지만 그것들마저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형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살아있는 에너지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 습도는 45%로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고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0에 가까워 마치 거대한 실험실 같아.
예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말에 서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훑어보았다. 보안 시스템은 넥서스 코어의 자체 개발 OS인 아테나 3.15 버전으로 구동되고 있네. 흥미로운데 와이파이 암호화 방식은 뭘까? 아이들의 대화는 그들의 나이를 잊게 만들 만큼 전문적이었다. 강지훈은 아이들의 반응을 무시한 채 거실 중앙의 거대한 소파를 향해 손짓했다. 그것은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아이들은 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는 주눅들지 않고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강지훈은 그들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마치 이사회에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받은 상대방을 대하는 듯한 자세였다. 그는 아이들을 한 명씩 천천히 뜯어보았다. 저 작은 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본론으로 들어가지. 너희들의 목적이 뭐지? 돈인가 배우는 누구지? 한서연 그 여자가 시킨 건가? 그의 질문은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아이들을 동등한 협상 상대로 대하고 있었다. 어린애 취급을 하며 어르고 달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들의 반응을 통해 배우 세력의 의도를 읽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리더인 하준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희의 목적은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강지훈 씨를 저희 아빠로 만드는 겁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넥서스 코어의 기업 가치를 고려할 때 저희 4명의 상속 지분만으로도 평생 쓰고 남을 테니까요. 그리고 배우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팀 클로버의 독자적인 작전입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상속 지분이라는 단어에 강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저 아이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증거도 없이 그런 헛소리를 믿을 거라 생각했나. 강지훈이 냉소적으로 받아쳤다. 그의 이성은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것은 잘짜아인 사기극이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5년간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그를 지탱해왔던 배신감이라는 감정의 기반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혼란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말에 서아가 다시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다. 아까 보여드린 유전자 정보 예측은 저희가 강지훈 씨의 공개된 의료 정보와 어머니의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물론 법적 효력은 없겠죠. 그래서 다른 증거를 준비했어요. 그녀는 화면을 돌려 강지훈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오래된 음성 파일의 파형이 나타나 있었다. 서아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거실에는 한 여자의 다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자장가였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멜로디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는 선율이었다. 그리고 그 자장가를 부르는 목소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5년 전 한서연의 목소리였다. 강지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지만 굳게 쥔 주먹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5년 전 그가 잠 못 이루는 그녀를 위해 즉흥적으로 흥얼거렸던 이름 없는 곡조였기 때문이다. 엄마는 항상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빠가 엄마를 위해 만들어준 자장가라고요. 도윤이 맑은 눈으로 강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멜로디의 저작권을 등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2사람만이 아는 노래죠. 강지훈 씨, 그리고 저희 엄마. 이제는 저희까지 합쳐서 6사람이네요. 아이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방음막을 꿰뚫었다. 사진이나 서류는 조작할 수 있다. 하지만 기억은 2사람만이 공유했던 비밀스러운 순간의 증거는 조작할 수 없었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했다. 한서연이 배신자가 아니었다면, 그 모든 것이 오해였다면, 그렇다면 지난 5년의 시간은 그녀를 향한 증오로 자신을 단련시켰던 그 모든 세월은 대체 무엇이 되는가? 그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감추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곤 서재를 향해 걸어갔다. 아이들은 그가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서재에 들어온 강지훈은 문을 닫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5년 전 한서연 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해. 내가 놓친 것이 있는지, 조작된 증거는 없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다. 그리고 최고의 사설 탐정팀을 고용해서 한서연 씨의 지난 5년간 행적을 추적해 흔적 하나도 놓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것이 어떤 고통을 가져다 주더라도. 한편 거실에 남겨진 아이들은 작전 회의를 시작했다. 1단계는 성공이야. 아빠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어. 하준이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이제부터는 이 얼음성을 녹이는 2단계를 시작해야 해. 아빠가 우리를 가족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해. 그러자 도윤이 손을 들었다. 내가 할 일이네. 이 집에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셔. 일단 그분부터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내부 정보를 얻고 맛있는 간식도 확보해야겠어. 서한은 이미 펜트하우스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다. 나는 아빠의 서재에 있는 자료들을 확인해 봐야겠어. 5년 전 사건에 대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야. 방화벽이 꽤 강력하지만 뚫지 못할 정도는 아니야. 예리는 조용히 거실을 돌아다니며 강지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집에는 개인적인 물건이 거의 없어. 사진도 없고 취미용품도 없어.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어.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아주 강해. 외부의 자극이 필요해. 아이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을 때 서재에서 나온 강지훈이 그들을 멈춰 세웠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차갑고 단호해져 있었다. 너희들의 주장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외부와의 연락도 금지한다. 대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비서를 통해 요청해. 단 내 허락 없이는 어떤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없어. 그는 소아의 노트북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것은 감금에 가까운 제안이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했던 바였다. 그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그의 규칙 안에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 하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아저씨. 아니, 대표님. 저희는 대표님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실하다는 것은 시간이 증명해 줄 테니까요. 아이의 대답은 어른스럽고 정중했다. 강지훈은 그런 아이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낯설지만 싫지 않은 감정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했다. 항상 정막만이 감돌던 공간에 아이들의 작은 발소리와 조잘거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윤은 정말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아 따뜻한 우유와 쿠키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아이들은 거실 한복판에 둘러앉아 쿠키를 먹으며 강지훈이 사준 새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비서를 시켜 가장 비싼 아동복 매장에서 공수해왔다. 강지훈은 서재에서 통유리를 통해 그 광경을 몰차 지켜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흑백의 세계에 4명의 아이들이라는 선명한 원색의 존재가 들어와 있었다. 그들은 그의 공간을 어지럽히고 그의 규칙을 흔들고 그의 감정을 자극했다. 그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라는 공간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의 얼음 요새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밤은 강지훈에게 언제나 생각의 시간이었다. 완벽한 정적 속에서 그는 세상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내일의 전략을 구상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펜트하우스에 깃든 침묵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건너편 게스트룸에서 새근거리는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가 벽을 뚫고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서재의 거대한 의자에 앉아 텅 빈 모니터를 응시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갖 기억의 파편들로 소란스러웠다. 특히 아이들이 들려준 자장가 멜로디는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고 뇌리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것은 굳게 닫아두었던 5년 전의 상자를 강제로 열어젖히는 열쇠와도 같았다. 그의 눈앞에 한 여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총명함으로 반짝이던 눈 연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열정으로 상기되던 뺨, 그리고 가끔씩 자신을 향해 짓던 수줍은 미소. 한서연. 그녀는 강지훈의 흑백 세상에 뛰어든 유일한 총천연색의 존재였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연구소에서 처음 만났다. 인공지능 개발 분야에 촉망받는 신의 연구원이었던 그녀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다. 강지훈은 처음에는 그녀의 재능만을 높이 샀다. 하지만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지면서 그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너머에 있는 그녀의 따뜻한 인간미에 점차 빠져들었다. 얼음 같던 그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은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느 늦은 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그녀를 위해 그는 자신도 모르게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은 아니었다. 그저 떠오르는 대로 읊조린 즉흥적인 곡조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노래를 듣고 아이처럼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다음 날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어젯밤 노래 정말 좋았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자장가네요. 그 말을 하며 웃던 그녀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다. 그에게는 생소했던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넥서스 코어의 차세대 AI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인 미라지 테크로 유출되는 사건이 터졌다. 모든 증거가 한서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녀의 개인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유출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녀의 비밀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까지 나왔다. 강지훈은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그의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가 느낀 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 전체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그는 다시는 그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 주위에 더 높고 두꺼운 얼음 성벽을 쌓아 올렸다. 한서연은 그날 이후로 모든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다. 강지훈은 그녀가 돈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다시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아이들이라고 주장하는 4명의 천재들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그녀만이 아는 비밀의 노래를 증거로 내밀었다. 만약 아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5년 전의 그 사건은 그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진실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라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밤은 더욱 깊어졌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을 내뿜으며 회사에 출근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그림자이자 가장 유능한 신복인 김민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섰다.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강지훈은 잠시 그를 말없이 응시했다. 김민준 비서는 그가 넥서스 코어를 설립할 때부터 함께 해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라면 믿고 맡길 수 있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절대적인 보안을 유지해야 하네. 자네 외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강지훈의 낮은 목소리에 김 비서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5년 전 퇴사한 한서연 연구원에 대해 다시 조사하게. 공식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모든 흔적을 찾아.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통신, 기록 가족관계, 친구 대학 동문까지.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져서 지난 5년간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내야 하네. 김 비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회사 내에서 금기어와도 같았다. 대표님에게 최악의 상처를 안겨준 배신자의 이름이었다. 그런데 5년이나 지난 지금 왜 다시 그 이름을 꺼내시는 것일까? 그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조용히 대표이사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김 비서의 조사는 곧바로 시작되었다. 그는 먼저 국가 전산망에 접속하여 한서연의 공식적인 기록을 조회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 학적 경력. 하지만 화면에 뜨는 것은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뿐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의 모든 공식적인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김 비서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단순한 개인의 잠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입한 흔적이었다. 그는 방향을 바꿔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졸업한 대학의 연구실 함께 일했던 동료 연구원들, 학창시절 친구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은 그녀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고 말했고, 몇몇은 의도적으로 그녀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모두가 입을 맞춘 것처럼. 조사는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같은 시각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아이들의 조용한 작전이 수행되고 있었다. 강지훈이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했지만 그것이 천재들의 창의력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서한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집안의 스마트홈 기기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거실의 중앙 제어 태블릿에 접근했다. 그녀는 관리자 모드로 진입하는 대신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접근 가능한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여 네트워크 구조와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도윤은 자신의 매력을 10분 활용했다. 그는 강지훈이 고용한 임시보육교사에게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며 눈물 연기를 펼쳤고, 마음이 약해진 교사로부터 강지훈의 개인적인 습관이나 성격에 대한 소소한 정보들을 얻어냈다. 하주는 동생들이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여 강지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업데이트하고 다음 전략을 구상했다. 예리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강지훈의 생활 패턴과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김 비서의 조사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그는 결국 해커들 사이에서 전설로 통하는 정보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한서연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해달라고 의뢰했다. 몇 시간 후 브로커로부터 충격적인 보고가 돌아왔다. 한서연의 모든 공식 기록이 삭제된 것은 정확히 5년 전 기술 유출 사건이 터진 직후였으며, 삭제 명령이 내려진 IP 주소는 미라지 테크 소유의 유령 서버를 경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를 받은 김 비서는 즉시 강지훈에게 달려갔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한서연 씨의 기록은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미라지 테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미라지 테크. 그의 숙적이자 5년 전 기술 유출 사건의 최대 수혜자였던 최진석 회장의 회사.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만약 한서연이 배신자가 아니라 희생양이었다면 최진석이 기술을 훔치기 위해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후 그녀의 모든 기록을 지워버린 것이라면 이 가설은 너무나 끔찍했지만 모든 정황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강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난 5년 동안 엉뚱한 사람을 증오하며 스스로를 학대해온 멍청이에 불과했다. 그리고 진짜 원수는 그의 등 뒤에서 웃고 있었을 것이다. 그날 밤 강지훈은 서재에서 펜트하우스의 CCTV 영상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아이들은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아 자기들끼리 속삭이며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그의 인생에 불쑥 끼어든 불청객이 아니었다. 어쩌면 저 아이들은 조작된 과거와 감춰진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단서이자 그가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의 시선은 이제 아이들을 향한 의심이 아닌 복잡한 책임감과 미묘한 보호 본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미라지테크의 회장실은 최진석이라는 남자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가 비어있는 미학을 추구한다면 이곳은 넘쳐 흐르는 과시욕으로 가득했다. 고가의 미술품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문진이 번쩍였다. 최진석 회장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 떠있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스크린 속에서는 며칠 전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소동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얼음 요새, 강지훈의 앞을 막아선 4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를 아빠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을 차에 태우는 그의 모습. 최진석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강지훈 저 얼음 같던 놈에게도 저런 인간적인 구멍이 있었군. 여자 문제라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야. 그는 자신의 오랜 라이벌이 공영에 빠진 것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다. 그에게 강지훈은 언제나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자신보다 젊고 더 혁신적이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기술을 끊임없이 선보였다. 5년 전 넥서스 코어의 AI 기술을 훔쳐 미라지 테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강지훈은 무너지지 않고 회사를 더욱 단단하게 키워냈다. 최진석은 강지훈의 그런 점이 늘 불쾌했다.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럴 기회가 온 것 같았다. 비서실장. 최진석이 나지막이 부르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중년의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예, 회장님. 비서실장은 최진석의 수족이자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였다. 저 아이들 꽤 재미있지 않나. 강지훈의 발목을 잡을 좋은 미끼가 될 것 같아. 언론사에 연락해서 강지훈의 문란한 사생활, 숨겨진 아이들, 나타나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좀 뿌리게. 넥서스 코어 주가가 조금 출렁이면 재미있을 테니. 비서실장이 막 명령을 수행하려 돌아섰을 때 최진석이 화면을 확대했다. 그의 시선이 아이들의 얼굴에 하나씩 머물렀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보던 그의 표정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다. 특히 둘째인 여자아이의 야무진 표정과 막내 여자아이의 차분한 눈매는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한 여자를 떠올리게 했다. 잠깐,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는 태블릿을 들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한 여자의 5년 전 프로필 사진이 떴다. 한서연. 그는 그 사진과 스크린 속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최진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그 여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다. 5년 전 최진석은 넥서스 코어의 AI 기술을 절실히 원했다. 그는 한서연에게 몇 번이나 거액을 제시하며 이직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은 그저 돈만 많은 속물일 뿐이었다. 그 오만한 눈빛에 자존심이 상한 최진석은 그녀를 손에 넣을 수 없다면 차라리 부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강지훈의 곁에서 떼어놓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렸다. 그는 그녀가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러 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과 달리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는 뒷조사를 통해 그녀가 선천적으로 임신이 어려운 체질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어 살고 있을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그녀의 모든 공식적인 기록을 삭제하며 사건을 완벽하게 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눈앞의 아이들은 그의 완벽했던 시나리오에 나타난 치명적인 오류였다. 만약 저 아이들이 정말 한서연과 강지훈의 아이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강지훈이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할 것이고 모든 화살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묻어버린 과거의 유령이 4명의 아이들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그의 제국을 위협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이런 시발, 그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비서실장 계획 변경이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론 플레이는 그대로 진행하되 방향을 좀 더 악의적으로 바꿔.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슬쩍 흘려 5년 전 기술 유출 사건으로 해고된 불명 예스러운 연구원이라고. 그녀가 돈을 노리고 아이들을 사주해 강지훈에게 접근한 파렴치한 사기꾼이라고 여론을 만들어. 그리고 당장 우리 쪽 사람들을 풀어서 저 아이들과 한서연의 행방을 찾아. 강지훈보다 한 발 빨라야 한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알아내. 뭘 좋아하고 뭘 무서워하는지까지도. 필요하다면 아이들을 이용해 한서연을 끌어낼 수도 있을 테니. 그의 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린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은 남자였다. 비서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섰다. 곧바로 미라지테크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터넷 뉴스 포털과 소셜미디어에는 강지훈을 비난하고 한서연을 사기꾼으로 모는 악성 기사와 루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강지훈은 냉혈한 CEO에서 사생활이 문란한 인물로 아이들은 동정의 대상에서 사기극의 도구로 전락했다. 넥서스 코어의 주가는 연일 하락하며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최진석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금융가에 자신의 라인을 총동원하여 넥서스 코어에 대한 공매도 공격을 시작했다. 회사를 외부에서부터 흔들어 강지훈이 아이들에게 신경 쓸 틈을 주지 않으려는 속셈이었다. 동시에 그는 최고의 해커팀을 고용하여 넥서스 코어의 내부망을 공격하고 강지훈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전쟁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두 거대 기업의 존망을 건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최진석은 다시 스크린 속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경멸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감히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치려 드는 하찮은 존재들. 그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5년 전 학교에서 우연히 찍힌 한서연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밝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차가운 손가락으로 쓸었다. 서연 씨,
당신은 내 것이었어야 해. 강지훈 같은 놈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었어야 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뒤틀린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내게서 도망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당신의 소중한 아이들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그는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5년 전 시작되었던 비극의 두 번째 막이 이제 막 잔인하게 오르고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외부 세계의 거센 폭풍으로부터 격리된 고요한 눈과 같았다. 최진석이 조종하는 언론은 연일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며 강지훈을 파렴치 안으로 한소연을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넥서스 코어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강지훈은 회사로 출근해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을 향한 의심의 화살을 피해야 하는 이중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요새 안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 훨씬 더 조용하고 정교한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았다. 강지훈이 외부의 적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그들의 아빠 만들기 프로젝트 2단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작전명은 아이스캐슬 스며들기. 목표는 강지훈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그가 아이들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작전의 선봉에는 언제나처럼 서아와 도윤이 있었다. 강지훈이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했지만 서아에게 그것은 큰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그녀는 주방의 스마트 냉장고에 설치된 대형 터치스크린을 자신의 새로운 단말기로 삼았다. 식자재 관리와 레시피 검색 용도로만 쓰이던 냉장고는 서아의 손을 거쳐 강력한 정보 수집 도구로 변모했다. 그녀는 냉장고의 운영체제가 집안의 중앙 서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제한된 권한 내에서 인터넷 로그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오바 예상대로야. 우리에 대한 악성 기사를 처음 유포한 언론사들 전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그리고 그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보니 최종 도착지가 미라지 테크의 자회사 중 하나로 연결돼. 서아는 냉장고 화면에 복잡한 흐름도를 띄워놓고 하준에게 보고했다. 하준은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으로 흐름도를 분석했다. 최진석 회장 생각보다 더 치밀하고 악랄한 사람이군. 아빠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속셈이야. 반면 도윤은 인간적인 측면에 집중했다. 그는 집안의 가사 도우미와 임시 보육교사에게 특유의 친화력으로 접근했다. 그는 그들에게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강지훈에 대한 질문을 교묘하게 섞어 던졌다. 아저씨는 원래부터 저렇게 화난 사람처럼 보여요. 밥은 항상 혼자 드세요. 웃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어른들은 무심코 강지훈의 사적인 정보들을 털어놓았다. 정보 브리핑, 목표물 코드네임. 아이스맨은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미만. 식사는 대부분 거르거나 서재에서 샌드위치로 해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없음. 취미도 없음. 유일하게 감정 변화를 보이는 순간은 5년 전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을 때라고 함. 도윤이 첩보원처럼 진지하게 보고하자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정보는 충분히 모였어. 이제 실행에 옮긴다. 오늘 저녁 우리는 아빠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 그날 저녁 강지훈이 지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다른 광경에 걸음을 멈췄다.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어 먼지만 쌓여가던 거대한 대리석 식탁 위에 정갈하게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이 마치 오랫동안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가사 도우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의 눈치를 살폈다. 아이들이 대표님과 꼭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강지훈의 첫 반응은 귀찮음이었다.
그는 서재에서 보고서를 보며 대충 끼니를 때울 생각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해 반짝이는 8개의 눈동자를 마주하자 차마 거절의 말을 내뱉을 수 없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집 식탁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려 퍼졌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예린이었다. 아저씨는 젓가락질을 할 때 4번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습관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강지훈의 손으로 향했다. 실제로 그의 손가락은 아주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습관이었다. 엄마의 기록에 따르면 그건 아저씨가 극도로 집중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래요. 요즘 많이 힘드세요. 예린의 말에 강지훈은 순간 동작을 멈췄다. 한서연이 자신의 그런 사소한 버릇까지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말해주었단 말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하준의 단호한 눈매는 자신을 닮았고 서아의 지적인 호기심은 그녀를 닮았다. 도윤의 사람을 끄는 미소와 예린의 날카로운 관찰력 또한 그녀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아이들은 더 이상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과 한소연의 과거가 만들어낸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질문에 대답했다. 조금 피곤할 뿐이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풍경은 조금씩 변해갔다.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강지훈의 동선에 나타나 작은 교류를 만들어냈다. 아침에는 현관 앞에서 회사 잘 다녀오세요 아빠 라고 인사를 했고 저녁에는 그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거실에 틀어놓고 기다렸다. 강지훈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들의 행동을 억지로 막지는 않았다. 그의 얼음성에는 서서히 사람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강지훈은 최진석의 공매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마치고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거실 소파에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잠들어 있었다. 그들 옆에는 소아가 몰래 사용한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미라지 테크와 악성 기사를 유포한 언론사 간의 자금 흐름을 분석한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떠 있었다. 아이들은 그를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든 것이었다. 강지훈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세상 모르고 잠든 모습은 영락없는 5살짜리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머릿속에는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담고 있었고 그 작은 어깨에는 엄마의 명예를 되찾고 아빠를 구하겠다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마디인 하준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그 순간 하준이 잠결에 뒤척이며 중얼거렸다. 엄마, 아빠는 우리가 지킬게. 강지훈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가장 두껍고 부드러운 담요를 가져와 아이들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서늘했던 펜트하우스의 공기가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았다. 그는 아이들 옆 소파에 조용히 앉아 태블릿 화면을 응시했다. 아이들이 분석해놓은 자료는 그가 며칠 밤낮으로 매달려도 찾기 힘들었던 최진석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핵심적인 증거였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4명의 지원군이 있었다. 강지훈은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방어만 하고 있지 않겠다. 이제는 방역할 시간이었다. 최진석에게 그가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넥서스 코어의 냉정한 CEO 강지훈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내 아이의 아빠로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얼음 요새의 주인은 마침내 성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서재는 더 이상 그 혼자만의 고독한 사령부가 아니었다. 밤이 깊어지자 서재의 거대한 홀로그램 테이블 위로 복잡한 데이터와 네트워크 지도 인물 관계도 등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강지훈은 테이블의 한쪽에 서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4명의 아이들이 나란히 서서 각자의 태블릿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며칠 사이 이들은 단순한 보호자와 아이들의 관계를 넘어 공동의 목표를 가진 하나의 팀 클로버로 거듭나 있었다. 미라지 테크의 여론 조작 패턴을 분석해봤어요.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악성 루머를 생성하고 수십 개의 유령 계정을 통해 확산시키는 방식이에요. 배후 자금 흐름을 차단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서아가 홀로그램을 능숙하게 조작하며 브리핑했다. 강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이들을 더 이상 어린애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의 능력은 넥서스 코어의 최고 전문가들 못지않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최고 수준의 보안 장비와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한서연을 찾는 것이었다. 강지훈의 조사팀은 공식적인 기록을 추적하는 전공법을 사용했지만 완벽하게 지워진 흔적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반면 아이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들은 공식적인 한서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숨어 지내야만 했던 엄마의 생활 패턴과 습관 속에서 비공식적인 흔적을 찾으려 했다. 엄마는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어. 하지만 엄마는 지식을 나누는 걸 좋아하셔. 아마 가명으로 학술 포럼이나 개발자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활동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하준이 전략의 방향을 제시했다. 서아는 곧바로 전 세계 수백 개에 달하는 익명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시작했다. 한서연이 사용할 만한 가명 패턴, 그녀의 코딩 스타일, 그녀가 관심을 가질 만한 논문 주제 등을 변수로 설정하고 알고리즘을 가동했다. 며칠 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시간은 흘러갔고 최진석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졌다. 강지훈은 지쳐갔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가 흔들리면 아이들도 불안해할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조용히 엄마의 옛날 일기장을 읽고 있던 예린이 고개를 들었다. 찾은 것 같아. 그녀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엄마는 달빛 난초라는 희귀한 난초를 아주 좋아하셨어. 키우기가 아주 까다롭지만 밤이 되면 은은한 빛을 내는 신비로운 꽃이래. 일기장에 언젠가 꼭 자신만의 달빛, 난초 정원을 가꾸고 싶다고 쓰여 있어. 예린의 말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헤매던 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서아는 즉시 달빛 난초를 키워드로 검색 범위를 좁혔다. 그리고 마침내 국내의 한 소규모 식물 애호가 포럼에서 유의미한 흔적을 발견했다. 루나라는 닉네임을 쓰는 한 회원이 3년 전부터 꾸준히 달빛 난초 재배 일지를 올리고 있었다. 그 회원은 자신의 신상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지만 사진 속 난초의 상태나 재배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식물학자 수준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진의 배경에 아주 작게 찍힌 창문 밖 풍경이 특정 지역의 해안선과 일치한다는 것을 하준이 발견했다. 강원도 고성 인적이 드문 해안가 마을이야. 모든 정황이 가리키고 있어. 다음날 새벽 강지훈은 하준을 데리고 고성으로 향했다. 다른 아이들은 안전을 위해 펜트하우스에 남겨두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곧 5년 만에 한서연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복잡하게 뛰었다. 하준 역시 창밖만 바라볼 뿐 말이 없었다. 아이는 애써 덤덤한 척했지만 꼭 쥔 작은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손을 뻗어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세상의 끝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들은 위성사진과 대조하여 찾아낸 해안가 절벽 끝에 홀로 떨어져 있는 작은 집 앞에 섰다. 집의 정원에는 정말로 수십 포기의 달빛 난초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자라고 있었다. 강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총명하게 빛나던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그녀는 강지훈을 보자마자 경악과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시선은 강지훈의 뒤에 서 있는 하준에게 닿았다. 하준아. 그녀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 했다. 그녀에게 강지훈의 등장은 5년간의 평화가 끝났음을 알리는 비극의 전령사나 다름없었다. 최진석이 마침내 자신들을 찾아냈다고 생각한 것이다. 오랜만이군, 한서연 씨. 강지훈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잠겨 있었다. 얘기 좀 하지. 하지만 서연은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며 뒷걸음질 쳤다. 무슨 꿍꿍이로 여기까지 온 거죠? 최진석 회장이 보냈나요? 5년 전처럼 또 뭘 뒤집어 씌우려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 역시 최진석과 한패라고 자신을 배신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녀의 오해와 불신에 강지훈의 가슴이 아파왔다. 오해다. 나는 최진석과는 상관없어. 오히려 그 자와 싸우기 위해 당신을 찾아온 거야.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순간 하준이 엄마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아니에요. 아빠는 우리 편이에요. 최진석 회장이라는 나쁜 사람이 엄마랑 아빠를 이간질한 거래요. 우리는 진실을 찾으러 온 거예요. 아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서연의 흔들리는 눈빛이 잠시 멈췄다. 결국 그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집 내부는 소박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다 아늑하고 따뜻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 끝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최진석이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고 거절하자 어떻게 누명을 씌웠는지,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고 자신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절망감, 그리고 그 와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공포. 당신마저 나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차가운 눈으로 나를 범죄자 취급했죠.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최진석의 소나귀에서, 그리고 나를 믿어주지 않는 당신에게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했어요. 지난 5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어요. 언제 그들이 들이닥칠까봐, 언제 아이들을 빼앗길까봐.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그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리는 동안 그녀는 홀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우고 있었다. 그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지켜주기는커녕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그가 믿었던 진실글을 5년간 지탱해왔던 분노와 증오의 기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에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만이 폐허처럼 남았다. 그의 완벽했던 얼음 요새는 산산조각 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 한마디뿐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단어에는 5년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처절한 후회와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혐오가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그의 사과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고
용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 비로소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들 앞에는 더 거대한 적과 상처 입은 과거라는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성의 작은 집을 감싸던 공기는 무겁고 서먹했다. 밝혀진 진실은 그들에게 안도감 대신 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와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 그리고 깊은 상처의 골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강지훈은 무너진 자존심과 후회의 잔해 속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그가 되찾아야 할 시간이 눈앞에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차갑게 끓어오르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서울로 갑시다. 강지훈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최진석이 언제 당신을 찾아낼지 몰라. 내 펜트하우스가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될 거요. 한서연은 망설였다. 서울은 그녀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완전히 신뢰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5년 동안 쌓아온 불신과 두려움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 하준이 다시 한번 엄마와 아빠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었다. 엄마 가야 해요. 숨어만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힘을 합쳐야 최진석 회장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동생들이 보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서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싸워야만 했다. 자신과 아이들의 잃어버린 5년을 되찾기 위해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그들은 이제 쫓기는 자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 전장으로 향하는 전사들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남겨져 있던 새 아이들이 뛰어나와 엄마와 형을 와락 껴안았다. 엄마, 형, 아이들의 울음 섞인 외침에 서연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5년 만에 내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몰차 지켜보았다. 저것이 바로 그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이제부터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의 서재에서 역사적인 첫 번째 가족작전 회의가 열렸다. 회의의 참석자는 강지훈, 한서연,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이었다. 김민준 비서는 화상으로 연결되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었다. 5년 전 사건의 진실과 최진석의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내부고발자 한서연, 그리고 어른의 상식을 뛰어넘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4명의 아이들. 지금부터 우리는 최진석과 미라지테크를 향한 전면전을 시작한다. 강지훈이 선포했다. 그의 눈빛은 비장함으로 가득했다. 목표는 단순히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제국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게 할 것이다. 한서연 씨와 내 아이들의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되찾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이 전쟁의 최종 목표다. 그의 말에 아이들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은 3개의 축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기로 했다. 첫째, 금융전선. 이것은 강지훈이 직접 지휘했다. 최진석은 지금 공매도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자금력을 소모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우리는 역으로 그의 자금줄을 공격한다. 김비서 미라지 테크와 거래하는 모든 은행과 투자사의 리스트를 작성해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거래를 끊게 만들고 우리가 가진 모든 현금성 자산을 동원해 미라지 테크의 핵심 자회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한다. 둘째, 기술 전선. 이것은 한서연과 서아가 맡았다. 최진석이 5년 전에 훔쳐간 내 기술은 지금 미라지 테크의 핵심 서비스인 미라지 AI에 기반이 되어 있어요.
한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기술에는 나만이 아는 치명적인 보안 허점이 존재해요. 미완성 단계에서 탈취당했기 때문이죠. 서아야, 엄마랑 같이 그 백도어를 찾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미라지 AI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겠니? 서아의 눈이 반짝였다. 문제없어, 엄마. 최고의 모녀 해커팀을 보여주자고. 셋째 정보 및 여론 전선. 하준, 도윤, 예린, 그리고 김비서의 현장팀이 담당했다. 최진석은 분명 다른 범죄도 많이 저질렀을 거야. 탈세 횡령 뇌물 같은 것들. 우리는 그 증거를 찾아내서 언론에 터뜨려야 해. 하준이 말했다. 도윤이 말을 이었다. 미라지 테크 내부에도 최진석 회장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볼게요. 내부 정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예린은 수집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최진석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드는 역할을 맡았다. 완벽한 작전 계획이었다.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입체적인 공격 계획에 모두가 동의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거대한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진지하게 작전을 논의하는 한서연과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얼음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가장 든든한 아군과 함께하는 지휘관이었다. 죄책감과 후회는 그의 마음속에서 강력한 동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반격의 첫 번째 신호탄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터져나왔다. 강지훈은 밤새 준비한 계획에 따라 넥서스 코어와 자신의 개인 자금을 총동원하여 미라지 테크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시장가로 대량 매수하기 시작했다. 그 회사는 미라지 테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기술력만큼은 뛰어난 곳이었다. 최진석은 그 점을 이용해 단가를 후려치며 갑질을 일삼고 있었다. 강지훈의 기습적인 지분 매입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회사의 주가는 폭등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강지훈은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그는 곧바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미라지 테크와의 불공정 계약을 전면 파기할 것을 선언했다. 최진석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핵심 부품 공급이 하루아침에 끊기면서 미라지 테크의 주력 상품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최진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분노의 차 소리를 질렀다. 강지훈이 미친놈이 감히 나를 상대로 이런 짓을 벌여. 그는 강지훈이 자신의 공격에 방어만 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토록 빠르고 공격적인 방역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강지훈이 한서연과 아이들을 찾았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힘겨루기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건 생존 싸움이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다. 놈들이 한 지붕 아래에 모였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아이들을 납치할 준비를 해.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버려야지. 강지훈에게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가시고 위험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 최진석의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전쟁의 서막은 올랐고 이제 피비린내 나는 본게임이 시작될 차례였다. 강지훈의 기습적인 방역은 금융시장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얼음 요새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미라지 테크와 관련된 주식들은 연일 폭락했고 최진석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공공연하게 제기되었다. 그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강지훈의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성에 불과했다.
펜트하우스의 작전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금융전선에서 강지훈은 무자비한 사냥꾼으로 돌변했다. 그는 단순히 미라지 테크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 최진석의 자금줄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끊어버렸다. 그는 김비서를 통해 최진석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했던 유령 회사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회사들과 거래하는 해외 투자 펀드들을 압박했다. 동시에 그는 언론의 익명으로 미라지 테크의 불안정한 재무 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를 흘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극대화했다. 기술 전선에서는 한서연과 서아두 천재 모녀의 활약이 눈부셨다. 그들은 펜트하우스의 한 방을 최첨단 장비로 가득 채운 그들만의 연구소로 만들었다. 한서연은 5년 전 자신이 설계했던 미라지 AI의 초기 아키텍처를 기억을 더듬어 완벽하게 복원해냈다. 최진석은 탐욕스러운 인간이야. 분명히 내가 만들어둔 기본 구조를 바꾸지 않고 그 위에 기능만 덧붙였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심어둔 트로이의 목마가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서아는 엄마의 이론을 바탕으로 미라지테크의 철통 같은 보안망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일 때마다 수백 줄의 코드가 모니터를 가득 채웠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다. 미라지테크의 보안팀이 그녀의 침입 시도를 감지하고 역추적을 시도했지만 서아는 자신이 만든 여러 개의 가상 서버 뒤에 숨어 그들의 추적을 따돌렸다. 마침내 며칠 밤낮의 사투 끝에 그녀는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엄마의 백도어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최후의 일격을 위한 논리폭탄을 조용히 설치했다. 정보 전선에서는 도윤의 심리전이 빛을 발했다. 그는 미라지 테크 내부 연구원들의 익명 커뮤니티에 정의를 찾는 연구원이라는 가명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최진석 회장의 비윤리적인 경영과 연구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비판하며 양심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그의 글은 많은 연구원들의 공감을 얻었고 마침내 한 명의 내부 고발자가 그에게 비밀스럽게 접촉해왔다. 그는 최진석의 비자금 장부와 기술 탈취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예리는 내부 고발자가 넘긴 자료와 서아가 해킹으로 빼낸 자료, 그리고 공개된 기업 정보를 퍼즐처럼 맞춰 최진석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완벽한 증거 체인을 만들어냈다. 강지훈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이들은 단순한 천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최고의 전략가들이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최진석은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폭력적인 방법뿐이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통해 고용한 해결사들에게 아이들을 납치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다. 강지훈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와 그것만이 저놈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납치 시도는 아이들이 펜트하우스 정원에서 잠시 바깥 공기를 쐬는 틈을 노려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강지훈의 강화된 보안 시스템에 의해 모두 감시되고 있었다. 해결사들이 정원에 침입하는 순간 숨어있던 경호원들이 나타나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아이들은 조금도 다치지 않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상황에 크게 놀랐다. 강지훈은 뒤늦게 달려와 겁에 질린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았다.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최진석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결전의 날은 다가왔다. 매년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모여 신기술을 발표하는 글로벌 테크 포럼. 올해 포럼의 기조연설은 공교롭게도 미라지 테크의 최진석 회장과 넥서스코어의 강지훈 대표가 연달아 맡게 되었다.
최진석은 이 자리를 통해 추락한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AI 기술을 발표하여 위기를 정면 돌파할 생각이었다. 반면 강지훈과 팀 클로버에게 그곳은 최진석을 공개적으로 처형할 단두대였다. 포럼 당일 수백 명의 기자들과 투자자들 IT 전문가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먼저 단상에 오른 것은 최진석이었다. 그는 애써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미라지 AI에게 혁신적인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연설의 하이라이트는 미라지 AI가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시연 장면이었다. 거대한 스크린의 복잡한 데이터들이 화려하게 펼쳐지자 사람들은 감탄을 쏟아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작전실에서 서아와 한서연이 동시에 엔터키를 눌렀다. 지금이야. 그들의 신호와 함께 최진석의 등 뒤 스크린에서 화려하게 움직이던 데이터들이 일순간 멈췄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붉은색 글씨로 선명한 문장이 나타났다. 이 기술은 5년 전 넥서스 코어의 한서연 연구원으로부터 탈취된 것입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다. 당황한 최진석이 무대 뒤를 향해 소리치는 바로 그 순간 행사장 내 모든 기자들의 휴대폰과 노트북으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동시에 전송되었다. 발신인은 내부 고발자 K. 이메일에는 최진석의 비자금 장부, 횡령 주가 조작, 기술 탈취, 지시 녹음 파일 등 그의 모든 범죄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음 연설자인 강지훈이 조용히 단상 위로 올라섰다. 여러분, 방금 보신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행사장을 압도했다. 그는 최진석을 향해 돌아섰다. 최진석 회장, 당신의 탐욕이 한 명의 천재적인 연구원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당신의 거짓말이 지난 5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그는 손에 든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화면에는 최진석의 모든 범죄의 행각이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폭로되자 최진석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강지훈을 향해 달려들며 고함을 질렀다. 내 놈이 감히 이건 전부 조작이야. 저 계집과 짜고 버린 쇼라고. 그의 추악한 발악은 오히려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그를 끌어냈고 행사장 밖에서는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시대의 탐욕스러운 거인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무너진 최진석의 뒷모습을 차갑게 응시했다. 그는 승리했지만 기쁘지는 않았다.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이었다. 그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하준이 보낸 짧은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다. 임무 완수 아빠. 그 짧은 아빠라는 단어에 강지훈은 지난 5년간의 모든 고통과 오늘의 승리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느꼈다. 전쟁은 끝났다. 끝났다.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가족의 시간을 되찾을 시간이었다. 글로벌 테크 포럼에서의 극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최진석 회장의 몰락과 5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은 다음 날 모든 언론의 한 면을 장식했다. 세상의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180도 뒤바뀌었다. 냉혈한 CEO 강지훈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악과 싸운 영웅으로 희대의 사기꾼 한서연은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 된 비운의 천재로 재조명되었다.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에는 강남의 내 쌍둥이 천재가 있었다. 아이들은 세상을 놀라게 한 거대한 복수극의 가장 사랑스러운 주인공이 되었다. 최진석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가 체포되자마자 미라지 테크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연이어 터져나오는 그의 비리 혐의에 회사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그의 곁을 지키던 충신들은 등을 돌렸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부와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법정에서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팀 클로버가 수집한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했다. 그는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외부의 전쟁은 끝났지만 강지훈과 그의 가족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폭풍이 몰아쳤다. 펜트하우스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방송국과 출판사에서는 인터뷰와 책 출간 제의가 쇄도했다. 아이들의 천재성에 주목한 세계 각국의 영재교육기관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의 입학 제한까지 들어왔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에게는 세상의 관심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지난 5년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한서연과의 관계였다. 전쟁이 끝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그를 더 이상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다. 용서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강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방을 찾아갔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한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훈은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한 말을 꺼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내가 저지른 실수는 어떤 말로도 되돌릴 수 없겠지. 별일 없겠지. 나는 당신의 재능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믿었어야 했어. 내 오만함과 불신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평생을 후회하고 속죄하며 살아가겠어. 그의 사과는 이전처럼 짧고 건조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뼈저린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을 원망했어요.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해도 당신만은 나를 믿어줄 거라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당신이 나를 찾아낼까봐, 아이들을 빼앗길까봐. 지난 5년은 지옥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약속하지. 2번 다시 당신과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지켜주겠어. 강지훈이 말했다. 한서연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얼음 같은 냉정함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진심과 굳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아이들에게도 진정한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십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5살짜리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그는 곧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난생 처음으로 주방에 들어가 아침 식사를 만들려다 팬케이크를 새까맣게 태워 주방을 연기로 가득 채우는 대참사를 일으켰다. 아이들은 까맣게 탄 팬케이크를 보며 배를 잡고 웃었고 강지훈은 난생 처음으로 당혹감에 얼굴을 붉혔다. 그는 아이들에게 평범한 어린 시절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그는 놀이공원 전체를 통째로 빌려 아이들만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은 곧 솜사탕을 입에 물고 회전목마를 타며 다른 아이들처럼 해맑게 웃고 떠들었다. 강지훈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롤러코스터가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는 아이들과 함께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이 완전히 녹아내렸다. 며칠 후 강지훈은 넥서스 코어의 이름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5년 전 기술 유출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혔고 한서연의 모든 혐의가 조작된 것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모든 언론 앞에서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또한 그는 한서연의 이름으로 과학기술재단을 설립하여 그녀처럼 억울하게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 과학자들을 후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의 진심 어린 속죄의 방식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 가득했다. 강지훈은 아이들의 침실에 나란히 누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늑대와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였다. 그의 낭랑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하나둘씩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가 조용히 책을 덮고 방을 나오려 할 때 문 앞에 기대어 서 있던 한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폐허가 된 그의 마음속에 가족이라는 이름의 작고 따뜻한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남의 얼음 요새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직은 서툴고 어색하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미래를 꿈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정한 의미의 첫걸음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기억을 쌓아 올리는 가장 위대한 건축가다. 최진석의 광기가 핥히고 간 상처가 아문 자리에 강지훈의 가족에게는 따뜻하고 소중한 일상이라는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강남 최고층에 자리한 한때 얼음 요새라 불렸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곳은 매일 아침 6명의 가족이 만들어내는 유쾌한 소음과 활기로 가득 찬 따스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몇 달 후에 어느 아침, 주방에서는 고소한 빵 굽는 냄새와 함께 한서연의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실에서는 서아와 도윤이 마지막 남은 욕실을 차지하기 위해 양보 없는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하주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아침 뉴스를 확인하며 어른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막내 예리는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받고 있는 달빛 난초의 상태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아침 풍경이었다. 그 소란의 중심에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 대신 편안한 스웨터 차림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서아와 도윤의 싸움을 중재하려 애썼지만 아이들의 논리적인 반박에 매번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의 얼굴에는 곤란함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질서였지만 이제 그에게 이 혼돈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증거였다. 그의 변화는 회사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넥서스 코어의 유능한 CEO였지만 더 이상 직원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얼음 황제는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인 도전을 격려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그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시에 퇴근한다는 것이었다. 김민준 비서는 저녁 6시가 되면 칼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 간다 를 외치는 대표님의 뒷모습을 보며 매번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한서연 역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녀는 강지훈이 설립한 과학기술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자신처럼 재능 있는 후배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때로는 넥서스 코어의 특별 고문 자격으로 AI 개발에 참여하며 여전히 녹슬지 않은 천재성을 뽐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이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과학자로 다시 우뚝 섰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그들의 수준에 맞는 특별한 홈스쿨링을 받았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아이들의 천재성을 키워주는 동시에
평범한 아이들처럼 웃고 뛰어놀 수 있는 유년기를 지켜주고 싶었다. 저녁 식사 후 서재는 종종 아빠와 아이들의 스터디 공간이 되었다. 서아가 아빠에게 양자역학의 최신 이론에 대해 설명해주거나 예린이 인간의 심리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줄 때면 강지훈은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인지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6명의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사랑을 쌓아가며 단단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갔다. 그리고 아이들의 6번째 생일날이 찾아왔다. 펜트하우스 거실은 알록달록한 풍선과 장식으로 가득 찼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이들의 친구 몇몇이 초대되어 시끌벅적한 생일 파티가 열렸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들 생일 축하합니다. 강지훈과 한서연이 부르는 노래에 맞춰 아이들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빈 뒤 촛불을 힘껏 불어 껐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강지훈은 아이들을 한 명씩 꼭 껴안아 주었다. 그의 품에 안긴 하준이 속삭였다. 아빠, 작년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진짜 아빠가 생기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제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네요. 그의 말에 강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파티가 끝난 저녁 가족들은 함께 밖으로 나섰다. 그들이 향한 곳은 1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강남의 바로 그 거리였다. 화려한 넌사인과 인파로 가득한 거리를 이제 6명의 가족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강지훈은 한서연의 손을 꼭 잡았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제잘거렸다. 1년 전 이 거리는 거대한 음모와 대결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행복한 가족의 추억이 쌓이는 산책로가 되었다. 강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앞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가족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성공이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감정을 지운 채 오직 위만 바라보며 달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 수 있었다. 진정한 성공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함께 웃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한서연의 눈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세상 가장 큰 부와 명예를 발견했다. 강남 한복판 냉정한 CEO의 앞을 막아섰던 4명의 천재 아이들. 그들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만 결국에는 산산조각난 그의 세상을 구원하고 가장 완벽한 형태로 재건해 주었다. 강지훈은 아내와 아이들을 향해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길고 외로웠던 겨울은 끝났다. 이제 그의 인생에는 영원히 계속될 따뜻한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었다.